특히 이 암세포와 싸우는 이 아군이 바로 면역세포죠. NK세포,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이런 모든 세포들이 암세포와 직접 싸우고 또 암을 제거할 수 있는 면역 환경을 만듭니다.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기의 암을 제외한 모든 장기의 세포가 다 정상세포인데 그중에서 특히 이 암세포와 싸우는 이 아군이 바로 면역세포죠. NK세포,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이런 모든 세포들이 암세포와 직접 싸우고 또 암을 제거할 수 있는 면역 환경을 만듭니다. 면역세포라는 거는요, 늘 우리 몸에서 뭔가가 나타나면 없애주려고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순찰을 돕니다. 이 순찰을 돌다가 비정상적인 세포를 딱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발견을 하면 이제 암세포를 딱 발견하면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움직입니다. 암세포의 구멍을 뚫어서 바로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 T세포의 경우에는 암세포를 먼저 인식하는 작용을 하고 제거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식세포가 여러 암세포의 시그널들을 발견하고 전달해 주기도 하는 여러 역할들을 합니다. 또 남은 암세포들을 또 사멸된 암세포들을 대식세포가 청소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튼튼하게 자기 일을 각각 잘 해주면 암세포가 사실 첫 번째 이 면역세포의 구성을 보면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세포는 이 구성 자체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되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백혈구, 면역 세포들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잘 충분히 드시는 것이 필요하죠. 양질의 단백질은 그렇다고 모든 동성 단백질을 자유롭게 드세요. 이건 아닌 거죠. 일단은 사람에게 있어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다 분해하면 찌꺼기가 안 남는데 소화효소가 다 분해가 안 되면 찌꺼기가 또 남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콩, 두부 단백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로 견과류 단백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 단백질도 알레르기가 없는 분들이라면 드셔도 좋고요. 생선 중에서도 전복, 문어, 새우, 오징어 같은 해산물과 그리고 대구나 명태, 가자미 같은 흰살 생선 위주를 드시는 것이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비타민 D의 역할입니다. 비타민 D는 이제 면역 비타민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부족할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을 쬐는 것도 필요하고 일정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했을 때 그 일정 비타민 D 수치가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미네랄을 알려진 아연과 셀레늄입니다. 이 미네랄들은 사실 한국인들의 이 미네랄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많이 떨어져 있기가 쉽습니다. 근데 면역세포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아연과 셀레늄은 식물성으로는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호박씨나 브라질너트, 다양한 견과류, 그리고 해산물로는 굴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또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음식이고요. 장은 모든 인체 면역의 약 70%를 담당합니다. 특히 이제 장내 미생물과 면역세포의 상관관계가 많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장내 미생물이 아직 훈련이 안 된 면역세포들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김치 굉장히 좋죠. 그런데 너무 빨갛고 자극적인 김치보다는 약간 슴슴하게 하얗게 만든 백김치나 그런 동치미 정도의 김치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된장이나 낫또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된장국 같은 경우는 제가 국에 밥 말아 드시지 마세요 이래서 너무 경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된장국을 모든 식사에 있어서 먼저 국물을 먼저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수면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재생이 됩니다. 수면은 약 7,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멜라토닌이 나오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 시간에 이미 이제 주무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10시부터 늦어도 11시 전에는 꼭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가 암 환자분들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정말 힘들었던 어떤 관계, 어떤 사업, 어떤 사건들을 경험한 후에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아무래도 저는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거의 90%시고요. 이제 음식 관리가 안 된 분들은 사실 좀 10% 미만 소수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실 텐데요. 뭐 매일매일 어느 정도 받는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지속되는 환경, 만성 스트레스는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서 면역력이 아주 확 떨어지게 돼요. 그 일상적인 스트레스도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면서 또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내면서 또 공통적으로 명상과 어떤 호흡을 통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들로 반드시 스트레스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세포 재생 자체가 곧 면역력이자 방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끊임없이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적혈구는 4개월, 120일이면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고요. 위장 점막은 5일이면 만들어집니다. 피부세포 아시죠? 피부세포 주기 뭐 28회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은 뼈를 제외하고 약 1년이면 몸 전체가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집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암환자분들에게 꼭 해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눈이 갑자기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희망을 많이 이제 갖게 됐습니다. 너무 이제 위로가 되는다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과학적인 우리 몸의 원리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손상된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노화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계속 바꾸는 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로 손상된 장 점막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이 세포 환경을 제공하면 재생이 됩니다. 면역 세포도 당연히 재생됩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도 백혈구 수치가 한 달 만에 2배 이상 오른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재생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세포 재생엔 당연히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세포를 만드는 데는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 돼요. 음식을 만드는 데도 재료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세포를 만드는 재료는 단백질, 지방, 핵산입니다. 단백질은 세포막과 효소를 만들어내고요. 지방은 세포막을 만들어내고 또 핵산, DNA, RNA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충분히 있어야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요. 하루에 체중 1kg당 약 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0kg면 약 6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양뿐만이 아니고 질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이 좋습니다. 뭐 생선이나 계란이나 콩, 견과류 같은 단백질을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잘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세포 기능 검사를 해보면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 세포막은 이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인지질이라고 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요즘은 이제 중금속 오염 때문에 식물성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씨유나 견과류, 꾸두, 또 들기름, 올리브오일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세포를 만드는 데에는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죠. 이 세포 재생이 계속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 몸에 필요한 기초대사량만큼의 칼로리 섭취는 필요합니다. 너무 기초대사량 이하로 너무 막 채소 위주로만 이렇게 드시면 이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세포 재생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체중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음식 중에 정제된 것들은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정제된 흰쌀,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고 또 염증도 증가시킵니다. 이것 대신에 이제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겠죠. 현미, 귀리, 고구마, 또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지 않고 또 염증이 올라가지 않게 천천히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장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 세포에게는요, 지금은 재생할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우리 몸의 세포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장 호르몬도 이 신호를 보내주고요. IGF-1이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줄기세포 활성화 인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 분비가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운동 후에,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에, 그리고 너무 배우는 상태가 아닌 적절한 공복 후에 성장 인자 신호들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당연히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근력 운동을 유산소와 함께 이제 근력 운동도 필요한데요.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켜 줍니다. 이제 근육에 계속 자극을 줘야만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호르몬의 결과 전신의 세포 재생이 잘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잘 아시듯이 이 깊은 수면 중에 잘 만들어지죠.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푹 자야 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체중이 좀 많이 있는 남은자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공복 상태를 만들면 오토파지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오토파지는 낡은 세포, 암세포, 손상된 세포들을 청소해주는 자가 포식 작용입니다. 세포가 젊어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지방은 무엇인가요?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지방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사실 많은 분들이 나쁜 지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 식품업계에서도 이 트랜스 지방의 섭취량을 0을 목표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간혹 제조 자체는 0이지만 유통 과정 중에, 보존 과정 중에 사실 트랜스 지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트랜스라는 것은 꼬였다는 건데, 무엇이 꼬였냐면, 원래 지방은 자연 상태에서는 이 시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열되고 정제되고 가공되는 과정에서 이 시스 구조가 뒤틀리면서 바로 뒤틀렸다라는 의미를 가진 트랜스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틀린 지방, 비틀어진 지방, 이것이 바로 이 트랜스 지방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 몸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아예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것을 잘 인식해서 대사하고 버리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고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쌓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진대사, 지방대사, 또 세포막의 그런 대사, 세포 기능의 대사, 이런 대사들을 또 방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포와 연결되어서 바로 세포막을 망가뜨립니다. 세포의 막은요, 이중 지질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이 세포막의 이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는 세포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막 상태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은 이 몸의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영양이 어떻게 우리 몸에 흡수되냐? 물론 소화를 통해서 소화효소가 잘 나와서 영양소가 쪼개져야 되겠죠. 이 쪼개진 영양소를 소장에 잘 흡수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몸 전체 전반에 구석구석 있는 세포들까지도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세포막이 영양이 들어가는 그런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과 또 여러 세포끼리의 신호 전달을 하는 그런 세포막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양이나 세포 신호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문이 트랜스 지방이 들어오게 되면 이 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돼요. 문이 뒤틀리고 또 세포 신호 전달을 하지 못하는 막 상태로 바뀝니다. 당연히 세포 기능이 떨어지겠죠. 영양 전달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세포 기능이 아예 떨어지게 되는 이상한 건강하지 않은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강하게 유발합니다. 특히 염증 구조에 있어서 오메가3, 오메가6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오메가3의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게 되죠. 자연에 없는 기름이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또 염증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세포 기능과 이 세포 대사가 떨어지면서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다양한 또 염증, 만성 염증 질환들로 커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 우리가 형태로 뭔가 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특정 음식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튀김류예요. 뭐 치킨이든 감자튀김이든 여러 다양한 튀김류에 트랜스 지방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튀겨지는 과정에서 지방이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 먹는 과자나 빵 다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라면이나 다양한 냉동식품에도 이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고요. 또 기름 그 자체로는 뭐 마가린, 쇼티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식품의 어떤 성분표를 뒷면에 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이 성분표에 탄수화물 얼마, 단백질 얼마, 뭐 당류 얼마 이런 것도 많이 써 있는데 트랜스 지방 0이라고 써 있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0이라고 표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음식에 어떤 기름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공되고 유통, 보존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은 충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실 트랜스 지방이 생기게 되죠. 또 우리가 사 먹는 그런 과자나 빵이나 다양한 음식들에 신선한 갓짠 이 씨앗의 기름으로 튀겼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공된 음식들, 기름이 들어간 모든 음식들에는 사실 트랜스 지방이 있다라고 먼저 의심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좋은 지방이나 나쁜 지방은 사실 구조적인 차이에서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의 기름이냐, 인공적으로 변형되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포화지방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예, 우리 몸은 식물성 포화지방인 코코넛 오일이 오히려 다이어트 또 에너지 생성과 또 뇌전증에도 굉장히 중요한 중간사슬 지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지방이란 무엇인가요? 네, 지방을 태우는 지방은 바로 중세 지방산, 미들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라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근데 이 지방은 뭐가 다르냐면 역시 이 지방의 구조로 인한 우리 몸의 대사 경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지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짧은 사슬 지방산, 그리고 중간 사슬 지방산, 그다음에 긴 사슬 지방산 이 세 가지 구조입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단수의 지방산이라고도 하죠. 이 대장에서 대장 상피세포의 먹이가 되고 장내 미생물의 먹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와 관련해서는 이 중간 사슬 지방산과 긴 사슬 지방산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긴 사슬 지방산은 연료로 친다라면 천천히 타는 연료가 되고요. 또 중간 사슬 지방산은 바로바로 타는 이 연료가 됩니다. 주이엄 휴터커라는 이 지방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장사절 지방산은 굵은 장작에 비유하고 중간사슬 지방산은 불쏘시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굵은 장작이 잘 타기 위해서는 불쏘시개가 잘 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타는 연료와 또 빨리 타는 연료가 다른데 이렇게 어쨌든 몸에서 이 두 지방이 몸에서 태워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것이 바로 지방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지방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지방을 아예 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특히 중간사슬 지방산 MCT 오일이라고도 하죠. 앞글자를 따서 이 MCT 오일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섭취를 하면 바로 간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간으로 간 MCT 오일은 두 번째 바로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이 MCT가 간에 도달하면 케톤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바로 연료로 사용됩니다. 밥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되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연료로 사용이 되니까 우리 몸에서 지방에 대해서 지방 대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지방 대사의 스위치를 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MCT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사용하는 모드로 싹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쌓여 있는 지방인 LCT, 장사슬 지방산까지도 함께 같이 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먹어서 지방을 빼는 바로 이런 좋은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먹게 되면 케톤이 막 생성이 되면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체지방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몸의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잘 올라가게 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포도당 음식을 섭취해서 탄수화물 많이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와 이 또 다른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예전에 아침에 방탄커피라 그래서 커피에다가 MCT 오일을 타서 먹는 커피가 한참 또 유행한 적도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침 공복이 굉장히 힘들지 않고 편안하다. 속이 아주 편하고 또 에너지를 또 잘 만들어낸다. 그렇다고 소화에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좋은 또 장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MCT 오일과 LCT 오일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 같은 칼로리를 섭취한다 하더라도 이 열량의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요. 적은 에너지를 섭취하고 적은 음식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오일들을 어디서 먹어 섭취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지죠.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예, 코코넛 오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MCT 오일이 무려 60에서 65%나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은 뭐 많은 분들이 케톤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케토제닉 다이어트 하시고 또 이 뇌전증 환자들에게도 이 케톤 식사가 필수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기에 케토제닉 식단에 코코넛 오일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뇌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뇌 쪽에 좋은 이 영양을 지방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인지 기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장수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건강에 좋은 지방은 바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자연 상태의 지방이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이죠. 뭐 엑스트라 버진 등급 좋은 지방을 좋은 등급의 제품을 잘 골라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좋은 지방을 고르는 기준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 존재하고 두 번째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 세 번째는 산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기름은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아마씨유, 현미유, 들기름 네,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고요. 또 자연 상태 그대로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견과류도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생선의 오메가3도 예전엔 많이 드셨지만 아무래도 중금속 오염 때문에 조금 줄이고 해조류를 통한 이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항산화 효과가 좋은 기름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올리브 오일을 많이 드시고 있죠. 네,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가 굉장히 강하고 이 항염 효과 때문에 혈관도 굉장히 보호해주고 또 세포막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뇌세포의 이 구성을 만들어주는 이 좋은 기름들은 꼭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빵에 그 버터 향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기름이 한 종류 있어요. 저도 아주 가끔씩은 애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기버터입니다. 버터 하면은 좋다라는 사람과 또 좋지 않다라는 여러 의견이 갈리는데요. 일단 이 버터에서 단백질과 수분을 모두 제거한 바로 순수 지방이 기버터입니다. 그런데 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산한 이 버터가 아니고요. 목초 먹은 이 소의 우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버터에서 한 번 더 단백질과 수분을 제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유 성분의 알레르기 성분들이 많이 다 제거가 된 상태죠. 단백질 없으니까. 그리고 발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260도 정도로 발연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리할 때도 산화가 잘 되지 않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기버터를 드시게 되면 빵을 먹지 않아도 빵을 먹은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채소를 볶거나 뭐 해산물 채소를 볶을 때 이 기버터를 사용해도 되고요. 또 가끔씩 전에 대한 유혹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해바라기유나 카놀라유보다 기버터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방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됩니다. 일단 당분이 적은 몸이 되고 당이 적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당이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있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렙틴 호르몬이 잘 작동하면 식욕 조절이 잘 이루어지죠. 뭐 막 과식하거나 또 계속 먹어도 배고픈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만감도 유지가 됩니다. 포만감이 유지가 돼야 어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군것질도 줄어들게 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을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도 생기게 됩니다.
네, 특히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단 음식이 계속 당길 때, 저혈당이 쉽게 오는 분들, 저혈당 위면 또 쉽게 허기가 지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식욕 조절이 잘 안 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뭔가 단 음식이 당기거나 뭔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차라리 책상 위에 뭐 초콜릿이나 뭐 과자나 사탕 대신에 견과류를 한 줌 드시는 거예요. 25g에서 50g까지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는 제가 이것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채소 또 해산물과 기버터 볶음 이렇게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지방과 좋은 단백질 또 채소에 또 좋은 식이섬유들과 영양 성분들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기버터와 함께 해산물 채소 볶음을 드시게 되면 사실 2-3 일만 해도 이 식욕이 좀 뭔가 달라진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식욕도 많이 줄어들고요. 또 단 음식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포만감도 늘어나게 됩니다. 렙틴 저항성, 식욕 억제 호르몬도 같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먹고 싶고 땡기는 그런 입맛에서 뭔가 안정적인 느낌, 혈당도 안정되고 식욕도 뭔가 안정되는 그런 안정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꼭 드셔야 되는 것은 좋은 지방 살찌지 않아요. 지방, 소금, 설탕, 탄수화물과 조합했을 때 살이 찌는 거지 좋은 지방 자체로는 그렇게 살이 많이 찌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좋은 지방은 우리의 식욕 조절, 인슐린 저항성,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영양 성분이 됩니다.